지난 영상에 이어 애플 7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프가 애플을 떠난 이후 스티브는 여러 유능한 엔지니어를 모조리 매킨토시 프로젝트에 영입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의 엔지니어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제록스의 PARC 센터의 엔지니어들을 다수 영입했죠. 하지만 스티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워즈니악이었습니다. 그동안 잦은 갈등으로 서로 얼굴 붉힐 일도 많았지만 스티브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켜줄 사람은 역시나 워즈니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기도 전에 스티브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1981년 2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인근에 있던 전용 비행장에서 워즈니악이 비행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싱글 엔진 비행기를 운전하던 워즈니악이 추락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워즈니악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마저 겪게 되었고 스티브도 덩달아 충격에 빠지게 되죠. 미우나 고우나 가장 의지했던 워즈니악이었기 때문에 스티브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병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의 노력과 무관하게 워즈니악은 이 사고를 계기로 애플을 떠나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스티브와 함께 크고 작은 성공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워즈니악에게는 상당 시간의 재할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또 현실적인 이유는 워즈니악 역시 스티브에게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변두리로 쫓겨난 마당에 워즈니악까지 없어 완전히 혼자가 된 스티브는 어떻게든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스티브는 우선 제프가 지었던 매킨토시라는 이름부터 바꾸려 했는데요. 고민 끝에 생각해낸 이름은 자전거를 뜻하는 바이시클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종종 컴퓨터를 정신을 위한 자전거라고 표현했는데 컴퓨터는 사람의 두뇌를 강화시키는 도구, 즉 생각하는 속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련시켜줄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이시클이라고 종종 표현했고 그 이름을 떠올린 거죠. 하지만 철학적인 그에겐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을지 모르나 주변 팀원들의 반응은 심하게 냉랭했습니다. 결국 매킨토시는 본래의 이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981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매킨토시 프로젝트 팀은 어느새 팀원이 20명이나 될 정도로 꽤 성장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변두리 건물에 있었던 사무실을 본관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게다가 괴팍하긴 하지만 결국 해내고 마는 특유의 추진력 덕분에 스티브는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꽤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면 마이크는 지나치게 회사의 이익만 따지며 구조조정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 결과 직원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1981년 2월 25일 수요일 마이크는 신제품 출시에 실패하고 경쟁사들에 의해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는 이유로 애플의 직원들 중 약 40%를 해고하는 대량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날은 블랙 웬즈데이라고 기록될 만큼 애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잔혹한 마이크의 리더십에 반감을 갖는 이들이 급증했는데요. 마이크가 지병으로 잠깐 하와이에 휴양을 간 틈을 타 마쿨라는 마이크를 사장 자리에서 제명시키는 안건을 제시하는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그리고 스티브는 마이크의 해고에 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크는 2년 만에 애플에서 물러났고 마쿨라가 임시 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덕분에 스티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시 사장직을 맡은 마쿨라는 결코 그 자리가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쿨라는 스톡 옵션이나 받으면서 유유자적 취미생활을 즐기고 여유롭게 자신의 일상을 누리는데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요. 스티브처럼 일개미스러운 면모보단 워라밸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이크를 해임한 이후 2년 동안이나 애플을 이어갈 새로운 사장을 찾지 못해 억지로 사장직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사장을 찾아보려 했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티브도 이때만큼은 자신이 아직 회사를 책임질 수 없다고 자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티브와 마쿨라는 할 수 없이 또다시 외부에서 새로운 CEO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기업 헤드헌터인 게리 로셰에게 애플의 CEO로 적합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게리가 보기에 애플에게 가장 필요한 CEO는 마케팅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리는 당시 마케팅의 귀재로 인정받는 펩시코사의 펩시콜라 부문 사장 존 스컬리를 추천하게 됩니다. 존은 이미 1970년대의 블라인드 테스트와 톱스타 마이클 잭슨을 펩시 광고 모델로 쓰면서 펩시 챌린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업계에서 유명해진 인물이었는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77년 38세라는 최연소 나이에 펩시콜라 CEO가 될 수 있었죠. 마침 스티브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존은 애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팅을 요구하는 애플의 뜻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겸 또 미팅을 위한 시장 조사도 할 겸 아이들을 데리고 컴퓨터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존은 충격을 받고 맙니다. 컴퓨터 제품들의 마케팅 방식이 엉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존은 애플이란 회사에 크게 감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존의 생각을 바꾸게 한 건 뜻밖에도 아이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유독 컴퓨터에 관심을 갖는 아빠에게 왜 갑자기 컴퓨터에 관심을 갖냐 묻자 존은 생각 없이 곧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만나야 해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마치 유명 배우를 본 것 마냥 커지더니 스티브의 유명세에 대해 존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존은 그제서야 애플에 합류하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마침내 스티브와 존이 만나기로 한 날 애플 본사를 방문한 존은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펩시와는 정반대로 직원들이 격식 없이 자유로운 복장을 입은 걸 보고 문화 충격을 받게 된 건데요. 게다가 유명인 치고는 영 외모가 불량스러운 스티브를 보고 도통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스티브 역시 처음부터 존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자세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이 대부분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컴퓨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크리스마스 때 컴퓨터 가게에 방문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언급하자 스티브는 크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존은 그날 미팅 이후 열정적인 스티브의 모습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카웃 제이에는 여러 번 거절 의사를 표했죠. 이미 코카콜라까지 위협할 정도로 탄탄해진 펩시를 떠나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스티브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존은 앞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종 조언을 해주는 고문 역할은 어떻겠냐 절충안을 내놓게 되는데 스티브는 존에게 도발적인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와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당돌한 청년 스티브에 압도당한 것인지 존은 스카웃 제의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애플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1983년 1월 19일 애플은 새로운 컴퓨터 리사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리사는 스티브가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맡기 전 PARC에서 본 비전을 거의 똑같이 실천하려다 구조조정으로 책임 권한을 빼앗겼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제록스가 GUI 기반 워크스테이션인 제록스 스타를 출시한 지 2년 만에 애플에서 구현해낸 애플 최초의 GUI 기반 컴퓨터였죠. 제록스 스타가 16,595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으로 출시된 것에 비해 리사의 가격은 $10,000가 넘지 않는 9,995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시 애플2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들은 명령줄 인터페이스, CP/M 및 MS-DOS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사용자와 컴퓨터 간 상호작용이 가능했는데요. GUI 기반 컴퓨터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와 마우스, 키보드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그래픽으로 표시된 아이콘, 창, 버튼 등을 간편하게 클릭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티브가 PARC 연구소에서 눈이 뒤집힌 것도 바로 이러한 편리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개발된 애플 최초의 GUI 기반 컴퓨터 리사는 아쉽게도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중이 접하기 힘든 비싼 가격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사람들이 사용하던 명령줄 인터페이스 PC가 1,500에서 2,000달러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사가 아무리 사용하기 쉬운 기술이 탑재되고 제록스 스타보다도 저렴해졌다고 한들 여전히 개인이 범접하기엔 고가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성능과 호환성 문제였는데요. 리사는 초기에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와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새로운 리사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고 자사 컴퓨터인 애플2 시리즈와의 호환성도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실패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애플은 리사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비즈니스용 컴퓨터로 타겟팅하여 모든 걸 세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이 부족했고 충분한 시장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중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외면받는 불운의 컴퓨터가 되고 말았던 거죠. 한편 스티브는 애플 최초의 GUI 기반 컴퓨터 리사가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역시나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979년 스티브가 처음 PARC 연구소에 방문한 이후 GUI 기술에 집착하다시피 한 이유는 단순히 GUI라는 신기술을 구현하는 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진짜 대중을 위한 개인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긴 했으나 제프가 우선적으로 대중적인 컴퓨터를 목표로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리사보다는 매킨토시가 스티브의 비전을 실현하기엔 더 적합한 프로젝트였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프로젝트를 중간에 빼앗은 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스티브의 끈질긴 확고함 덕분에 매킨토시는 서서히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